자, 사회적 민족운동. 자,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의 변화. 3.1운동 이후면은 언제가 될까요? 처음에 2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19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의 변화 양식 봅시다. 자, 이 당시에는 이제 다양한 사상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냥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계열이었다면 이때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 계열이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시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전부터의 독립운동은 그냥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급투쟁과 함께 무장투쟁을,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건 무상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인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 자체가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투쟁과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거, 그걸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나키스트 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건 무정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국가나 정부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운동은 하지만,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하지만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나서도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는 건 반대. 좀 이해하기,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특이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는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의열단 얘기했었는데, 의열단의 김원봉이라든가 의열단의 중심 인물들이 이런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이 의열단 중심을 사회주의로 분류를 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맨 처음에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민족주의 운동에서 추구하는 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본주의 국가 건설,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 이런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이 바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다. 자,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은 자, 말 그대로 무산계급, 그러니까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주도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국가를 결성하자.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국가, 거기 보시면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를 결성하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계급운동과 독립운동을 같이 전개를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사회주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 자,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1920년대겠죠.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사회주의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 생기게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 생기게 되고, 그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이에요. 소련.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게 되죠. 소련이라고 하는 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러시아 주변에 있는 여러 독립군들, 그러니까 국가들이 있었어요. 공화국들이. 그 공화국들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묶어서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소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1917년쯤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소련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비교적 가까운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비교적 일찍 들어온 거예요. 또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뭐 책자라든가 이런 그런 걸로 일본에 전해지게 되고,
일본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또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주로 1920년대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전파가 되죠.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거의 뭐 같은 용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거기 잠깐 설명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계급투쟁 그리고 독립운동 요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사상 자체가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고 이렇게 부르주아들이 지금 잘 살고 사회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르주아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건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구조상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산계급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유산계급의 대립 이게 계급투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산계급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주로 하층민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하층민이라는 건 정말 뭐 낮은 계급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좀 가난하고 좀 소외받는 그런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계급 투쟁을 벌이자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의 사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니까 독립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는. 자,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건 이런 사상이다라는 거고 912페이지 보시면 배경. 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공산 국가가 되고 그런 사상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로도 비교적 빨리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성격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912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단체들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단체들이 조선공산당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돼요.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은 거기 보시면 사회경제적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외받는 계층들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운동들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운동들이죠. 그럼 이제 어떤 계층들이 운동을 벌이게 되는지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번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운동들이다. 자,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게 청년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운동들이고요. 자, 여기서는 단체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조선 청년 총동맹. 그래서 이제 요 청년 운동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운동이구나. 그리고 단체로는 조선 청년 총동맹.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성 운동. 여성도 아무래도 이때는 좀 소외를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운동이 있었고 역시 이것도 뭐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성 운동에서는 우리가 단체를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단체가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거기 단체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근우회 창립. 자, 그러면 이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면 여러분이 또 뭐가 같이 떠올라야 되냐? 우리 아까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였어요? 신간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60만 세 운동을 하면서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의를 운동을 하면서 신간회가 나왔었죠. 신간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합법적인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단체가 남자들의 좌우합작 단체라면 여성들끼리의 좌우합작 단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이 만들어졌다 같이 사라진 단체예요. 그 단체가 근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 신간회의 여성단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단체가 근우회. 그래서 우리가 여성운동에서는 근우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근우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소년운동. 소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왜냐하면 이때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아직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그 뒤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년 운동이라는 건 어린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방정환 선생. 거기 보시면 뭐 굉장히 막 멋있게 이게 좀 뭐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막 사진은 되게 멋있게 나왔어. 자,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고요. 이런 어린이 운동을 전개한 소년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천도교예요. 물론 천도교는 민족주의 종교 단체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의 영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활동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을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제정, 그 다음에 잡지 어린이를 발간.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들은 어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이 예뻐요. 어린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때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20년대에.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생기고 날도 생기고 그랬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단체 하나, 그 다음에 뭐 조직 하나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그래도 좀 깊이 알아야 되는 운동이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 자, 그래서 가로 4번 형평운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형평운동은 누가 어디서 주도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어디서. 자, 첫 번째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도한 운동이냐면 백정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한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형평, 공평 그런 뜻이니까 자기들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주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백정, 여러분 앞에 전 근대사에서 나왔었지만 백정들은 뭐하는 사람? 도살업자, 도축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천민이었죠. 천민. 조선시대의 도축업자는 백정이고 이 사람들은 천민이었다 이 말이죠. 자, 말하자면 이미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고 그때 이미 신분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신분제도는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정이든 뭐든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다른 신분들은 그래도 다 뭐 평등. 하지만 백정들은 이 사람들은 호적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백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진주 지역의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입학 거부. 왜냐하면 백정의 자식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백정의 자식을 학교 입학이 거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모여서 단체를 하나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라는 걸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거죠. 자, 그 단체가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얘기했죠. 어디에서 시작한 운동? 진주에서. 그렇죠. 진주에서 시작한 운동. 그래서 누가 백정이 어디에서? 진주에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형평운동의 전개. 자, 사회적 냉대를 받았던, 냉대와 차별을 받았던 백정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고요. 자, 1923년에 조선 형평사를 진주에서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주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이고요. 자, 여기에서 계급 타파, 그 다음에 공평사회 건설, 교육, 균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 형평사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형평사의 운동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대하는 운동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반형평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반형평운동이 전개돼서 결국에는 내부에 대립이 있었고 나중에는 단체의 성격이 좀 변질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고요. 여기선 여러분이 반형평운동도 전개되었다. 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되죠. 자, 누가 어디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형평운동도 전개됐었다. 이게 바로 형평운동. 한 장 넘기시면 형평운동의 취지문이 전개가 되어 있고요.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 한번 봅시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에서는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통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져요. 하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자,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부터 일본이 친일파를 육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문화 통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유 정책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운동이 자치운동이에요. 특히 여기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광수, 그 다음에 최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광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회유 정책에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광수가 나중에 자,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쓴 글이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책인데, 글인데, 이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에서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거든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독립이 아니야. 우리들이 원하는 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주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독립이 아니에요. 즉, 일본과 타협하는 거, 그게 바로 자치운동이고, 이광수가 주장했던 민족 개조론이라는 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식민지가 된 거는 우리 민족한테 잘못이 있는 거니까 민족성을 뜯어 고쳐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한 게 바로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일본과 타협한 세력인 거죠. 그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자, 그러면 일본과 타협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협을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여기서 전개한 민족운동이 아까 우리 나왔던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합시다.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이라든가, 자, 요런 운동을 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운동들이 요 민족운동, 민족주의 계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거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은 지금 분열, 그래서 위기.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일본에 의해서 탄압. 자,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치안유지법. 우리 앞에 1920년대 통치방식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특히 치안유지법은 시험에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도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자,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 치안유지법이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은 분열돼서 위기 상황, 사회주의 계열은 탄압받아서 위기 상황. 자, 어쨌든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둘 다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합쳐야 돼. 그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계기가 일단 60만 세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당 계열에서 서로 이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자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계속 이제 종용을 하게 되는데,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단체가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조선민흥회에서 주장한 게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선언을 발표해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자. 그 선언이 정우의 선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 조선 60만 세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 민웅회라든가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단체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라고요? 신간회.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 그래서 1927년부터 31년까지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단체는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예요. 여기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허락한 단체. 자,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를 허락했네? 미쳤나봐? 네. 일본이 왜 이걸 허락을 해서 만들었냐면 일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이거 하나만 감시하면 돼. 이제 물 밑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밖으로 나오겠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신간에 하나만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해준 거죠. 그리고 합법적 단체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겉으로 드러난 운동은 무슨 계몽운동이나 뭐 이제 이런 운동 중심이 됐겠지만 안으로는 이제 민족운동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919페이지에 치안유지법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설명할게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고 하는 건 일단 여기 연도 하나 써볼게요. 연도 안 써있으니까 1926년. 자, 다시 사료탐구에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선언이라고 써있죠. 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진 때가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중국에서 만든 북경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이렇게 1920년대 중반 26년 27년 이때쯤 되면 좌우와 통합을 하자는 운동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었던 우리나라 단체들도 통합운동,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통합운동. 결국에는 국내에서 그런 통합운동의 열기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인 거예요. 자, 그럼 신간회 봅시다. 신간회 창립의 배경이 60만 세 운동, 그 다음에 조선 민흥회, 그리고 정우의 선언.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체나 또는 사건들이 계기가 됐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정우의 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정우의 선언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중략, 네, 요 뒤에 중략 뒤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한편 우리와 과정적 동맹을 맺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여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출현되지 않는 것에 하나에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할 생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부르주아 성격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네랑 동맹자적 성질도 있다고 알고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칠만 해. 그래서 너네가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요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겠죠. 타협적 민족주의만 되지 않는다면 너희랑 충분히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해볼 테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우의 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신간회의 창립 한번 볼까요? 자,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기로 하고 언론계, 기독교계, 천도교계, 불교계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신간회를 창립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의는 그거죠. 자, 이상재를 회장으로 홍명희를 부회장으로 하면서 일제시대 최대의 합법적 항일단체. 이게 이제 의의가 되죠. 일제시대 최대의 합법적 항일단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강령만 보고도 아, 이게 신간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강령 볼게요. 자,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 얘네. 그렇죠. 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너네가 배신만 안 하면 받아줄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거기는 기회주의자를 일체 배격한다. 즉 타협적 민족주의 너네는 아웃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을 봅시다. 일단 순회 강연의 구성, 그 다음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계몽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지원. 아무래도 이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런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신간회가 지원한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신간회에서 지원했구나. 이건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거를 백성 국민들한테 알려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 민중대회 준비,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 자, 그리고 자매 단체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근우회. 그쵸? 여자 단체 근우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국에 144개의 지부가 있었고 약 4만 명의 회원이 있었던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신간회는 결국에 1931년에 해체하게 되는데요. 자, 왜 해체하게 됐냐? 해체의 원인들이 나와 있죠. 첫째,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당연히 아까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민중대회 개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집행부의 우경화. 여기서 우경화라고 하는 건 친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집행부의 우경화. 그러니까 너무 우익이 되다 보니까 친일파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자,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은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 공산당 회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공산당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코민테른이에요. 그런데 코민테른에서 1920년대 중반에는 민족주의 결과 연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으로 내려왔다면 1930년대 초반은 코민테른의 명령이 적극적 계급 투쟁이에요. 말하자면 공산당 고유의 활동을 해라. 그러면 더 이상 민족주의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민테른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에는 해체하게 된 거죠. 찢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간의 해소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해소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해체가 아니고 신간에는 해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해소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풀어서 없애버림 이런 뜻이에요. 해체는 그냥 찢어져 이거고 해소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만 헤어지자 이런 게 예. 해체는 이혼 그거고 해소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소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게 해소론이에요. 그래서 해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간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소론이 제기되고 자, 결국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서로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간회의 해체. 그래서 1931년에 결국에는 신간회가 해체되고야 말았다. 하지만 굉장히 짧게 존재했던 단체이긴 하지만 이 민족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무장투쟁 역사 한번 쫙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신간회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다 시험에는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쭉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는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파트 마지막 하고 경제 파트, 문화 파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